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창과 방패 역할을 해온 국회 소추위원단 손금주 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명성 변호사 모시고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들 정리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담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위헌 심판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굉장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은데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적인 쟁점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네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지금 국회의원의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니 네. 각하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 건가요? 뭐 크게 따지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탄핵 소추 사유가 13가지인데 이거를 13번에 거쳐서 개별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고 일괄해서 이제 투표를 했다. 그게 첫째고요. 네. 둘째는 이게 헌재 재판관 9명이서 이제 심리하고 이제 의결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지금 한 분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도 이제 권력 분립에 반하는 위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초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될 때 예. 사실 국회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뭐 국회법 절차를 다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무리하게 탄핵 소추 의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이 공소장하고 언론 기사만 첨부된 상태로 탄핵 소추 의결이 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절차 위법이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개 별별로 좀 결정을 거쳤어야 된다. 네네, 의결을 맞습니다. 거쳤어야 된다. 이런 네네. 주장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그 탄핵 심판 초창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론 우리가 17번째 변론을 하는데 16번째 김평우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이런 절차에 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탄핵 사유별로 개별적으로 의결해야 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이나 국회법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는데 헌재에서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그 의결을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예.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나 정기승 변호사가 그 포괄적으로 의결을 하더라도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입장이 바뀌어서 다른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뭐 8명, 9명이어야 된다. 체제. 이 부분도 9명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구성이 9명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개별 재판에 있어서 7명 이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죠? 국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도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에 이미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고 국회가 재량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이미 그 탄핵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전례가 있다는 마무리했습니다. 말씀이신데. 일단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뭐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제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뭐 합의했다가 이제 다시 얘기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최초 답변서에서부터 이 절차적 문제가 이런 게 있다고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예. 이제 뭐 변론 준비기일 그때 뭐 당시 강일원 재판관께서 물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체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는 오케이 일단 실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절차 부분은 이후에 다투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증인 신문도 끝나고 실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그 섞어지게 문제죠. 네. 그 소위 뭐 의결을 이제 13개를 이제 하나하나 하지 않고 일괄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 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 그 헌재 결정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결정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본회의 의사 진행이 다툼이 있고 그 정상적인 이제 의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는 정상적인 국회 의사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탄핵 소추 의결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번의 경우에는 뭐 국회 선진화법이
뭐 시행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전혀 없었고요. 실제 국정조사특위까지 당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당시 2004년도에 뭐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당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비판을 네. 했던 문제다 이렇게 네네. 지적해 주시는데 송 의원님 또 하나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야기하는 문제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전후로 사실상 일자를 못 받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속도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계속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그럼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과 함께 신속한 재판을 추구했고 그 17번의 변론기를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사건이 숙성돼 있다고 보고 지금 평의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고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국가 경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재판을 한다는 취지이지 그것 자체가 어느 한쪽에 유불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재판관 1인의 임기에 맞춰서 이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대통령 파면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결정을 시한을 못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공정, 뭐 실체 진실 발견 이런 건 다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뭐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시한을 못 받고 사실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증거조사하자, 사실조회 신청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헌재에서 묵살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수현 녹취 파일,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에서 좀 틀어서 제대로 실체에 대해서 밝혀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묵살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한 증인 과반수 이상 불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고영태도 사실 법정으로 못 불렀죠. 그리고 뭐 재판관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 증인 신문 하는데 계속 개입을 하면서 뭐 신문 시한도 제한을 했죠. 그리고 사실 특히 이게 문제인데 애초에 조서에 보면 저희가 부동의한 증거는 이제 통상은 이제 불러다가 신문을 하고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단순히 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했다 이런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 쟁점이 한두 개였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사실 2달이란 기간이 걸렸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쟁점만 13개고 사실관계 다툼도 이렇게 많고 증인 신문도 필요하고 사실조회도 필요하고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과 80일 안에 충분한 거거든요. 심리가 이루어지기는 좀 짧았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증거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도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모두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그리고 헌재에 제출돼 있습니다. 녹취 파일 역시 헌재에 제출돼 있고 또 녹취 파일에 대해서 접근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을 때 그 녹취 파일 자체가 증거 가치가 없는 파일인데 그걸 현장에서 그 수시간 동안 며칠간이 걸릴 겁니다. 그걸 틀어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헌재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최 변호사께서 자꾸 그러니까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충분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증거 관련된 재판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는 자꾸 형사소송법이 바로 적용돼야 된다고 규정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에서도 탄핵 심판이 원칙이고 형사소송법은 보충적으로 준용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증거법과 관련해서 자꾸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채택을 하느냐 이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직권으로 개입을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그 녹취 파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시 헌재 제출할 때도 녹취 파일을 하루 종일 며칠에 걸쳐 틀자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핵심되는 녹취 파일만
뭐 기일을 따로 잡기 그러면 그 증인 신문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만이라도 틀어보자라고 했는데 헌재에서는 그것마저도 이제 거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형사소송법 뭐 준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 탄핵 심판이 뭐 순수한 뭐 형사재판은 아닙니다. 뭐 형사재판적 성격과 그 헌법소송적 성격이 있는데 그래도 그 헌재법에 분명히 이제 형사소송법을 이제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전문 법칙에 관한 규정마저 준용을 안 한다면 도대체 그 준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번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 박 대통령이 과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가 될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국회 측에서는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재판을 쭉 진행해 본 입장에서는 국회 측에서는 그걸 중요한 탄핵 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 측에서도 이건 사실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서는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실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뭐 대통령께서 뭐 초반에 이제 정권 초기에 연설문이나 이런 문제에서 비서진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뭐 과거에 최순실 씨가 도와줬던 게 있으니까 연설문 몇 개를 최순실 씨한테 보내서 일반 국민에 맞게 좀 어조나 이런 것들을 좀 고쳐봐라라고 네. 이제 한 사실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정호성 씨가 최순실 씨한테 대통령께 물어보지도 않고 대통령 지시가 없었는데도 이제 그런 대통령이 이제 보내라고 할 이유가 없는 문건들을 이제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호성 씨도 이제 법정에서 다 인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정호성 씨가 뭐 독자적으로 보낸 문건이야 대통령께서 책임이 없는 거고요. 그 대통령께서 보내라고 한 문건은 연설문 초안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비밀 문건을 보내지 않았다. 정호성 비서관이 보낸 것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검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공범 관계를 인정하고 검찰이 기소를 한 사안이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일부 증거들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신데 사실 제가 재판 과정에서 답답한 게 그겁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증인을 불렀으면 이 사건과 관련된 신문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한 100항 정도의 증인 신문을 하면서 직접적인 증거와 관련된 부분은 다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는 이분들이 대체 대통령을 위해 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었고 또 증거와 관련된 부분, 대통령께서 비밀 문건을 유출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된 행위입니다. 그 계속된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문건이 유출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은 묵인하거나 사실상 지시한 겁니다. 네. 이제 와서 내가 그 당시에 직접 A 문건에 대해서는 지시를 안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또 예. 지금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서 문건 유출에도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은 국정에 대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개입시킨 것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보호해 달라고 권력을 줬습니다. 그럼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사인을 위해 사용하고 또 사인에게 개입할 여지를 준다는 것은 네. 상당히 문제인 것이고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 자유민주 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검찰에서 조사가 됐고 특검에서 조사가 됐으니까 인정이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은 어떤 일방의 주장에 사실 불과한 겁니다. 특히 이번 이제 헌재 그 재판 과정에서 좀 약간 좀 아쉽다고 느낀 게 특히 뭐 김수현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서 아니 당연히 이거 헌재에 내놨어야 되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발견을 하고 헌재를 통해서 요청을 하자 그제서야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놓을 때도 보니까 이제 원래는 객관적으로 하려면 이 2,400개 파일 중에 뭐 대통령 측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녹취를 떠놓고 했어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뭐 대통령 측에
유리한 걸 이제 쏙 빼고 이제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 싶은 거 29개만 녹취를 떠서 그것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아예 그냥 사장을 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도 마찬가지인 게 애초에 뭐 야당 추천만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불공정하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 뭐 특검의 행태 자체가 뭐 이번에 뭐 탄핵 뭐 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 그걸 떠나서 그 전에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전혀 증거 없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고 이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예. 계속 이제 탄핵 절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이제 저기 국회 측에서는 그 지금 재판 뭐 헌법재판 진행 중에 이 소추 사유를 변경을 했습니다. 소추 사유 변경한 내용들이 뭐냐면 대부분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특검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이것도 탄핵으로 넣겠다라고 네. 해서 추가를 하고 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뭐 특검과 국회가 사실 한 팀이 돼서 지금 이렇게 간 것 아니냐? 예. 사실 이제 이번 탄핵 심판에서 이제 증거조사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하나가 이제 바로 대통령 이제 권한 남용 여부인데 바로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인 것 같아요. 국회 측에서는 계속 이제 이게 권한 남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권한 남용 전혀 될 게 없는 게 일단 그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국회 이 소추 의결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소추 의결서상에는 이 재단 문제 대통령에게 관여했다고 보면서 이게 뇌물죄도 되고 직권남용 강요도 된다라고 적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뇌물죄라면 이제 준 사람이 자발적으로 준 것일 테고 뭐 직권남용이라 강요라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준 것일 텐데 이걸 다 같이 넣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서 헌재 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국회 측에서는 끝까지 정리를 사실 못했거든요. 뭐 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법리를 차치하고서라도 실제 드러난 사실관계만 가지고 보면 예. 사실 뭐 수많은 증언과 뭐 저희가 그 각 출연한 기업들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출연한 기업들 공통적인 반응은 취재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예,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뭐 혹시 뭐 이 재단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최소원이 뭐 뭔가 받은 금원이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르 재단, K 재단, 뭐 WK, 플레이그라운드 여기에 뭐 예금 조회 신청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나오는 게 전혀 없는 드러난 거예요. 게 없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뇌물죄가 대통령이 받아야 뇌물죄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통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강요죄와 뇌물죄가 같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강요는 뇌물을 받기 위한 행위로서의 측면이고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대가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판에서 정리된 내용조차도 다 자꾸 다르게 얘기하시면 사실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고 소추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주 내에서 추가 보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추 사유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정리하고요. 변경됐으면 헌재에서 추가로 계속해서 재판이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들을 다투시라고 저희들이 재판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해당 증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다시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증거들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니까 재판부의 직권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자, 이 사건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입니다.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최순실이 개입해서 국정을 농단했느냐의 핵심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2,400개의 파일은 최순실과 그 내부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진실이 발견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발견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탄핵 심판 사유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과 최순실이 어떤 관계에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예. 그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법원에서도 관련자들이 계속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면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지금 헌재에서는 그거를 증거 사료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당연히 변론이 종결된 이유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증거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사 재개를 해서 재판 기간 연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이라는 이 상황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네.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그냥 참고자료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의 특혜성, 삼성과의 관계 등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요? 뭐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애초에 뭐 소추 사유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고 하셨는데 국회 측에서는 뭐 소추 사유 변경에 준하는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서면을 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일부분은 사실 뭐 사실관계를 부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부분은 전혀 엉뚱한 쟁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추 사유를 변경한 게 분명하니까 이거는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라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뭐 배제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뇌물죄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핵심이다라는 주장이신데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요? 뭐 대통령과 최순실 씨, 최서원 씨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 뭐 40년 지인이고 그 재단 관련해서 뭐 대통령께서 최순실에게 이 재단을 본인이 좌지우지하라. 라고 한 건 전혀 입증이 안 됐거든요. 예. 사실 최서원이 미르 재단이나 K 스포츠 재단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었으면 사실 이득을 얻었겠죠. 근데 이득을 얻어봐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 고영태가 특히 고영태가 뭐 나중 가면 처음에는 이제 최서원을 이용해서 재단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런 폭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고영태가 이득을 얻었고 계속 재단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사태까지 일어나지 벌어지지 않았을 않았겠죠.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2,400개의 파일을 저도 다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고영태의 얘기 속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해. 최순실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물론 저도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 국가 운영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예.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이제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로 세월호 7시간 문제, 국민 생명권 문제인데 손 의원님, 사실 이 문제 특검이라든지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특별하게 뭐 좀 밝혀진 게 없지 않나라는 게 좀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겁니다. 왜 밝혀지지 않느냐의 문제. 그때 뭘 했느냐. 7시간 동안 대통령께서 그 학생들이 물에 잠기는 그 절차 증명에 국가의 비극적인 그 상황 속에서 뭘 했느냐를 밝혀주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이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살인죄나 강도죄처럼 직접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대통령의 주위에서 할 일을 안 한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뭘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시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입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 특검에 의해서도 특검도 의심이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부작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뭘 했는지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다. 저는 이 세월호 문제가 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얼마나 졸속이었나를 단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을 때 상당수의 의원들은 이 세월호 부분은 정치적 쟁점이지 법적으로 대통령께 뭘 물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13개 소추 사유를 일괄해서 넣다 보니까 들어간 거지. 제가 볼 때 개별적으로 네. 이제 의결을 거쳤으면 이 건은 분명히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10분 단위로 9시 53분부터 쭉 5시 이후까지 대통령께서 뭘 하셨는지를 다 밝히고 관련 증거를 다 냈거든요. 그 이상 뭘 하라는 증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 언론 오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 구조됐다라는 오보가 있었고 이게 오보라고 밝혀지고 정정이 된 시점이 예.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와대에서는 그전에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인식을 못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 문제 삼는 건 좀 사실 알겠습니다. 말이 마지막 아니라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초씩 짧게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결과 승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두 분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도 하시겠지만 이분을 좀 어떻게 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건지 좀 사회 갈등이 심각합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그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탄핵이 빨리 인용돼서 사실상 이 탄핵 정국이 빨리 마무리되고 국가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내는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뭐 유력 대권 주자는 뭐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건 이렇게 졸속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헌재까지 넘어가게 된 데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민들도 이런 국회와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최명상 변호사, 국회 소추위원단의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